네, 이번에는 그 교육과정 과목에 대한 출제 경향을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2014학년도 선발시험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출제되었고, 또 2019년, 그 다음에 24년, 5년 간격으로 3번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4학년도 추가시험에서 학문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23년에 다시, 그 다음에 2015년 교육과정 설계는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보겠지만 이깅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즉 역행 설계의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경험중심 교육과정, 20년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중액조직. 그 다음에 23년에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나와 있는 내용 조직 원리는 타일러의 모형입니다. 타일러의 내용 조직, 그 다음에 19년에 타일러의 내용 선정의 원리, 그 다음에 22학년도에는 이 내용 조직 원리는 응용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학자의 이론보다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워커의 모형, 20년에는 아이즈너의 영교육과정, 그 다음에 21년에는 교육과정 운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과정은 11번의 시험에서 정규시험에서는 매번 출제되었고요. 2015년 추가시험에만 출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규시험은 매년 출제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5학년도 선발시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A중학교에서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각각 세 가지니까 밑에 논술의 내용에도 보면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세 가지를 설명해라. 이것은 결국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설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현재 이 A중학교에서 사용했던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점들을 통해서 내년에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설계 방식에 대한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써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종전의 방식은 평가 계획보다는 수업 계획 중심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제 타일러의 이론이 조금 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보면 2번 출제되었고요. 응용된 문제까지 3번이 되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교육 목표의 설정, 학습 경험의 선정, 조직 평가. 그러니까 타일러 모형은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설계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의 학습 목표에 비추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데 교사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교사는 진도 나가는데 급급했다. 진도 나가는데 급급했다는 얘기는 금방 읽었던 내용과 배치되는 거죠. 학습 목표에 비추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는 진도 나가기에 급급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년에 중점을 두는 되는 설계 방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는 바로 평가 계획보다는 수업 계획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 설계를 바꾸는 거죠. 평가 계획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수업 계획으로 가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깅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가 되겠고, 나중에 수업 설계 모형에서는 에디 모형도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자,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교사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이 설계 모형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단서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이 특징 세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는
흔히 우리가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워드 모형에서는 자, 학습 목표에 관련되는 6가지 이해. 그러면 6가지 이해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학습 목표가 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에서부터 자기 지식까지 이르는 6가지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18학년도 선발시험인데요. 워크의 모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위에 보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타이틀 속에서 자, 박 교사가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업 특성을 보면 학습 흥미와 수업 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그래서 성취라든지 흥미라든지 참여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다. 그러니까 김 교사가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그만큼 다양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 공부하면서 또 교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특성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여러분들도 교사가 되면 어쩌면 평생 써야 되는 개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학생의 특성은 뭘로 볼 것인가? 즉 위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학업 성취, 그러니까 학생들의 능력, 학업 능력, 그 다음에 학생들의 흥미, 요구, 또 오늘날 본다라면 진로가 강조되니까 학생들의 진로 관심사, 이렇게 능력, 그 다음에 학습 흥미, 또는 관심, 요구, 그 다음에 진로 관심. 이것은 학생의 특성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핵심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박 교사가 자, 그런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자라는 의견과 교과를 중시하자는 의견 간에는 차이가 있다. 교사들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논쟁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워크의 모형은 우리가 강령, 그 다음에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단계인 deliberation, 숙의 단계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교육과정 설계로 넘어가는데요. 자, 워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1점이죠. 이건 자연주의 모형이고,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 3가지를 제시해라. 자, 본문 속에서 찾아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를 중시하자는 입장과 학생의 특성을 중시하자는 입장 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는 자, 교과와 학생의 특성을 중시하자는 입장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 이 모형을 적용하면 교과와 학생 특성 중시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조율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논쟁을 거쳐서 합의를 이룬다. 교사들 간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이게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산물이고 궁극적으로 이 교육과정은 이 학교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그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거쳤으니까 또 그런 어떤 이유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친다. 물론 이 과정에는 논쟁과 합의가 포함되겠지만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논쟁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또 다른 말로 교육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교사들의 전문성도 신장될 수 있겠다. 이런 맥락도 될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박 교사가 보면 학업 성취라든지 흥미라든지 수업 참여에 학생들 간 개인차가 크다. 그러면 이 워크의 모형을 적용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의 다양한 이런 특성을 반영하는, 자, 네 번째는 그러면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겠다. 다른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단서를 활용해 보면 이러한 4가지 정도의
뭐랄까 이유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덧붙여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문제는 타일러의 내용 조직의 원리입니다. 뭐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죠. 자, 본문에 보면 교사는 내용 조직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몇 개의 교과를 결합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몇 개의 교과를 결합하니까 이건 당연히 뭐 통합성의 원리죠. 각 교과의 내용이 구획화되지 않도록 교과 교사들 간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자, 그럼 B교사가 채택하고자 하는 원리 한 가지, 통합성의 원리. 그 다음에 그 외 내용 조직의 원리, 연계성은 제해라. 자, 이 2017학년 문제는 다른 과목에서도 보겠지만 그냥 다 서술형입니다. 암기해서 뱉어내야 되는 과거의 형태이죠.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2024학년 문제는 네 문제 중에서 세 문제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근간으로 하지만, 자, 그거는 나중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 외 내용 조직의 원리는, 자, 계속성의 원리와 계열성의 원리죠. 그래서 핵심 개념이 예컨대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그대로 반복되는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는 그 개념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보다 심화되어서 반복되는 계열성의 원리. 이건 뭐 그냥 서술지시형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문제는 타일러의 내용 조직 선정의 원리입니다. 앞에 2017년에 조직의 원리가 나오고 이번에는 선정의 원리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자, 문제에 보면 모둠 활동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몇 명 있었다. 역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문제 상황은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가 있었다, 이런 어떤 장면보다는 역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의 중점을 두겠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했다면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경험에 대해서, 그 모둠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그러면 자, 타일러의 학습 경험의 선정 원리 중에서 기회의 원리로 첫 번째 물음을 설명하고, 자, 그러면 기회의 원리 뭡니까? 첫 번째 물음은, 자,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 기회의 원리라는 건 뭡니까? 교육 목표가 의도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학습 경험 또는 학습 활동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창의성을 기른다라는 교육 목표가 있다면 그때 기회의 원리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질 때 기회의 원리가 이루어졌다. 기회의 원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선정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모둠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모둠 활동이 의도하는, 모둠 활동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자,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만족의 원리. 만족의 원리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용 선정할 때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학습 경험이나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모둠 활동의 경험이라는 것이 만족을 주었을까, 주지 않았을까?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22학년도 선발 시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리가 응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김 교사가 송 선생님 제 특강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송 교사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은
교과 간의 통합에 관심을 가져왔다.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죠. 통합성의 원리. 그런데 김 선생님의 특강을 들어보니까 이전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수직적 연계성.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계열성의 원리라든지 계속성의 원리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교과 내 자기가 담당하는, 예를 들면 뭐 국어라면 국어라는 교과 내에서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하겠다. 그러면 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은 조정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원의 범위 조정, 계열 조정, 이렇게 상황이 주어졌는데요. 자, 송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 갖는 의 두 가지. 그러면 앞의 내용과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면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개념의 이해에 중점을 둔 수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개념을 적용해서 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러면 그것이 학생들 측면에서 갖는 의의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학습자 측면에 갖는 의의를 묻는 질문들이 종종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학생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는 자, 인지적 측면에서 볼까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면 학생들의 이해력이 증가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해력이 증가하겠죠. 높아지겠죠. 학습은 체계적이고 누적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정의적 측면에서 봅시다. 자, 이 수업은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거 아닐까? 학생들한테 당연히 동기가 유발되겠죠. 또 뭔가 학습에 대한 흥미, 뭔가 학습에 몰입하고 싶은 이런 어떤 태도들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지도하고 매년 뭐 수백 명의 학생들을 논술도 첨삭 지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 두 가지를 쓰라 그러면 대체로 인지적인 측면에서만 두 가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구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교육 실습 갈 때 우리가 수업 지도안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 수업에서조차도 우리는 인지적 영역의 목표와 정의적 영역의 목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 운동력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그러면 인지와 정의로 구분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보다 선명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송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최근에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대안, 구체적인 개선 방안,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계속 이제 다른 과목들에서도 볼 텐데요. 자,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라는 얘기는 본문 속에 반드시 단서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교사는 자, 교관의 단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계열을 조정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범위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컨대 국어교사라면 자, 국어라는 교과서 속에 뭐 단원이 뭐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한 10개 있다라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어떤 단원의 범위는 느리고 또 어떤 단원의 범위는 좀 축소하고,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계열이잖아요. 계열이라는 것은 순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반드시 이 순서로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 3단원까지 가르치다가 뭐 7단원 가르치고 4단원 가르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교관의 단원의 범위를 조정한다, 교관의 단원의 계열을 조정한다, 뭐 이게 가장 큰 가장 눈에 띄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014학년도 추가 시험인데요. 이때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출제가 됩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저는 애견 미용사가 되려고 한다. 그런데 생물학적 지식 같은 것은 배워서 뭘 하느냐. 내신 관리를 하는 아이들조차 어디 써먹을지도 모르는 개념을 외우기만 하려니까 지겹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지식이나 원리가 직업 활동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이 깨닫게 해줄까?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교과의 기본 원리를 찾을 수 있게. 자, 그럼 여기서 보면 깨닫는다는 말하고 설명한다는 말은 대칭적이죠.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전략. 그러면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뭡니까? 지식의 구조죠, 그죠? Structure of Knowledge. 그러면 지식의 구조는 각 교과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 법칙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조직은 나선형 조직이라든지 뭐 간학문적 조직이라든지. 그러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방법은 뭡니까? 브루너가 얘기했던 거 바로 발견학습이죠. 발견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스커버리 러닝이에요. 자, 학생들이 원리를 찾고 깨닫는 거. 그게 바로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을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럼 발견학습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 일반화시키는 거죠. 자, 이 본문에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기본 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종류의 과제와 활동이 좋을까? 만일에 애견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라면 이런 활동이 좋죠. 예를 들면, 자, 애견들을 미용하려 그러면, 우리가 애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털이 길고 가늘다. 또 어떤 아이들은 털이 짧고 좀 곱슬곱슬하다. 그러면 자, 털이 길고 가는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미용시킬까? 자, 이게 문제라면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이 아이한테 적절한 미용의 기법은 뭐가 좋을지. 그래서 이제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몇 번의 이런 검증을 통해서 털이 길고 가는 아이들을 미용할 때는 자, 이런 테크닉으로 미용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원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원리를 찾아내는, 깨닫게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종류의 과제가 필요할까? 그러면 그 아이가 나아가고자 하는 직업 활동에도 분명히 생물학적인 지식이든 또 다른 지식이든 공통의 개념이나 원리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리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활동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발견학습에서 나타난 것처럼 암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 상황에서 가설 설정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하나의 일반화된 보편적인 어떤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게 2014학년도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2016학년도 선발시험이고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예비 교사의 입장에서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이라는 주제로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 과정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자, 수업을 구성하는데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과정을 실행하자. 자, 경험 중심 교육 과정 또는 학생들의 경험이란 말 뭐 하죠? 자, 경험의 실체는 바로 반성적 사고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단순히 just try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 결합되고 또 시도하고 반성이 결합되고 그래서 그렇게 경험이 누적될 때 우리 흔히 전두희가 얘기했던 교육은 경험이다. 경험은 성장이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반성적인 사고가 반영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지금 이 문제의 맥락에서는 강의식으로 수업은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럼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 또는 학생들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은 뭐겠습니까? 학교에서 실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PBL, 자 이게 뭐 문제 중심이 되든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 되든 PBL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아이들끼리 뭐 모둠 활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경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와 능력을 토대로 한 활동을 정진하자. 활동을 정진하자는 얘기는 바로 경험을 중시하자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경험이나 활동이나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수업 내용을 찾고 그것을 조직하여 학생이 직접 경험하게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이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 및 문제점, 만일에 이 교육과정 유형의 명칭을 묻는다 그러면 뭐 경험 중심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명칭을 묻지 않고 이것이 갖는 장점은 뭐냐?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경험이란 말 맞죠? 강의식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예컨대 프로젝트라든지 토의라든지 등등 이런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험이 반영되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는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로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의 흥미라든지 요구라든지 능력을 토대로 한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의 참여도라든지 수업의 만족도라든지 또 그 수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취라는 것이 강의식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를 가지고 쓰든 요구를 가지고 쓰든 이 각각이 다 하나의 장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뭘까?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수업 내용을 찾고 조직해서 학생이 직접 경험하게 하자. 자, 학생들의 관심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A중학교에 재직 중인 김교사죠. 이 김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200명? 100명은 100명쯤 봅시다. 그러면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수업 내용을 찾고 아이들의 100명의 관심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것을 조직해서 학생이 직접 경험하게 하자. 그러면 이게 한 학기에 이런 어떤 교육 활동을 몇 번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단점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수업은 지양하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 전달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까? 개념의 탐구가.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비록 일방적인 말은 썼지만 여전히 우리가 개념에 대한 정확한 탐구라는 것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학의 중요한 개념들,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살아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을 진단하고 또 그들이 해가야 되는 어떤 과업들, 또 미래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 되고 그 개념을 암기를 할지 여러분들이 탐구를 할지 그건 여러분들의 방식에 놓여 있겠지만 우리는 적절한 탐구를 통해서 왜 내가 이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교사로서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뭐가 도움될까, 막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 요구 등등을 하게 되면 또 중요한 교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놓칠 수 있는 것도 한계점이 될 수 있고, 그죠? 또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계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뭔가의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초점을 둔다면 이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사고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이것저것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측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0학년도 문제는
역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 형태인 중액 조직입니다. 과거에 선택형으로 나올 때도 초등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교육 과정, 우리가 emerging curriculum,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이 생성되는 대표적인 뭐 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다면 중등은 항상 중액 조직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20년 문제는 나중에 다른 과목을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문제는 소통과 협력이라는 것이 반영되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만점으로 가는 그런 어떤 문제였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이제 B교사의 교육과정 부분으로 와서 문제를 보면 교육 내용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영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럼 이제 B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해 주는 시사점. 자, 영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대한 우려. 역시 이제 아이선의 관점이죠. 그죠? 또 한편 달리 보면 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교사가 재구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수업에 반영할 수 있죠. 자,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밑에 봅시다.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두겠다. 그리고 여러 교과를 주변에 둔다. 그러면 생활에 필요한 문제라는 것은 교육과정 속에 있지 않을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교사가 교육과정에 없는 것을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경험을 위해서 가져온 거죠. 그러면 이제 영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좀 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뭐 어떤 걸 쓰더라도 이게 뭡니까? 점수는 부여받겠죠. 그러나 이 맥락에서 본다라면 영교육과정의 시사점 두 번째 거, 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교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교육활동에 선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액조직인데요. 자,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에 두겠다. 이게 실생활의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교과를 주변에 이렇게 배치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원으로 그리면 안에 있는 것이 코어죠. 그죠? 중액.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마지막 학년도가 2013학년도예요. 그때 중등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사회과 교사가 남대천의 범람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뭐 과학과 교사와 기술과정과 교사와 해서 이렇게 이런 조직을 이루는데 그때 물었던 게 바로 명칭이에요. 자, 이거는 중액 조직이죠. 자, 이런 중심에 두고 주변에 교과를 배치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훨씬 더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 방식의 명칭은 중액 조직이고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 가지는 장점과 단점,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토의식 수업, 이 토의식 수업은 뭡니까?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교과를 주변에 배치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 교과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과라는 것을 우리가 의인화시키면 결국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교과를 주변에 배치시켜서 활용한다면 이 토의식 수업에 갖는 장점이 뭐겠습니까? 이 토의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여러 교과의 지식을 하려고 하니까 다양한 관점, 다양한 지식을 하려고 하니까 토의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학습 성과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롭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장점이라면 한편 단점은 뭐겠습니까?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교과 지식을 활용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 교과 지식을 다루는데 토의 수업이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자, 토의 수업의 여러분들 특징이 뭐죠? 지식의 습득입니까? 지식의 활용입니까?
지식의 활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우려도 되겠고, 또 이 맥락에서 더 적절한 것은, 자, 만일에 학생들이 이 주변 교과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학습되어 있지 않더라면,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더라면 이 토의 수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을 주변에 배치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생들이 그 지식 자체도 제대로 이해되어 있지 않더라면 이 토의 수업 자체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을 뭔가 적용하는 것이 토의 수업인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다면 토의 수업 자체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본래 의도했던 계획대로 수업이 운영되지 못하는, 그게 바로 한계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토의식 수업에 갖는 장점과 토의식 수업에 갖는 단점을 써야지 엉뚱한 내용 써버리면 출제자들의 의도와 다른 답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23학년도 문제는 경험중심, 학문중심 두 개의 교육과정이 결합되어서 출제되었는데요. 자, 우리 학교에서는 뒤에 경험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하여 과목을 다양화했다. 또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경험중심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두 가지인데요. 이미 우리는 2016년에 문제 조금 전에 봤고요. 또 중획조직도 봤는데요. 자, 본문 속의 단서를 보면 과목을 다양화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목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나 흥미나 또는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들이 운영될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장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한 학습.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사가 강의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라든지 토의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협력학습이라든지 그게 두 번째 장점이 되겠죠. 한편 지식에 더 중점을 두고자 학습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의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다음 학년도에는 학문적 지식을 강조한 불운의 교육과정 이론, 우리가 학문중심 교육과정 봤잖아요. 그죠? 그때 말하는 학문적 지식이 뭡니까? 지식의 구조죠. 각 교과의 핵심 개념이나 원리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방안 두 가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선정 가운데점 조직이라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선정 하나 조직 하나 써버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각각 이 두 가지에는 각각 선정 조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나선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각 교과의 핵심적인 개념을 선정해서 학년이 올라가도 이것이 반복되고 또 심화 반복되는, 그러면 계속성과 계열성이 나타나도록 조직하겠다. 이렇게 쓰면 완벽하죠. 그러면 간학문적 조직이란 걸 가져오면 여러 교과에서 우리가 여러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주된 어떤 원리를 선정해서 여러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심플하게 접근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교과의 중요한 개념을 선정해서 또 학년이 올라가도 이 개념이 반복되도록 또 심화되도록 조직한다. 그래서 선정과 조직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쓴다 그러면 역시 교과의 중요한 원리를 선정해서 마찬가지로, 그럼 앞서 그러면 이걸 똑같이 쓰려 그러면 나누면 되겠네요. 교과의 기본 개념을 선정해서 학년이 올라가도 반복되도록 조직한다. 이때는 계속성만 쓰고, 교과의 중요한 원리를 선정해서 학년이 올라갈 때 심화 반복되도록 조직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성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는 계속성, 위에는 계열성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앞서 제가 나선형 조직이나 가랑문적 조직을 가지고 해도 될 것이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선정점 조직이라는 것은 각각의 진술문에 선정과 조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가 이 문제를 파악하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잠재적 교육과정은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5년 간격으로 3번 출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2014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논술로 바뀐 첫 해 때 교육과정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출제되었다. 자, 잠재적 교육과정 관점에서 진단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어떤 학급에서는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해도 질문을 던져도 몇몇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다. 아예 침묵으로 일관한다.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강의식으로 교사가 열심히 수업하는 거죠. 자, 잠재적 교육과정이 뭡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잖아요. 그러면 교사는 열심히 수업하고 질문하는 이 의도는 뭐겠습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질문을 통해서 만일에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설명해 주려고, 그게 바로 의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몇몇 학생은 그와 전혀 다른 침묵으로 일관한다,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 명칭을 묻거나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옛날에 뭐 중등학교 때 교실로 돌아가면 교실에는 늘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럼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 먼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친구들은 수업이나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정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업, 그래 뭐 수업 그거 내 들어봤자 내한테 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뭐 그런 어떤 생각도 들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애견 미용사가 되겠다라는 그 친구의 얘기도 같은 맥락이 되겠고, 특히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우리 지금은 또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풀어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명제적 지식 맞고 틀리고 하는 내용을 교사가 질문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 불안이 크잖아요. 내가 만일에 틀린 답을 하게 되면 부끄럽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또 역시나 또 이 부끄럽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 정서, 또 수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수업에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원인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수업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수업이라는 것은 자기 삶에 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교사의 설명을 들으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들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질문이라는 것은 괜히 나에게 늘 부끄러움만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눈이 마주친다라면 자칫하면 철수야 너 얘기해 볼래?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어쨌든 수업이나 질문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진단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저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질문은 두려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한테 수학 시간에는 대체로 이렇게 질문해요. 야, 오늘 며칠이냐? 오늘 1일인데요. 1번들 다 나와. 그러면 칠판에 쭉 애들 키 순서대로 뭡니까? 도레미파솔 이렇게 문제 풀죠. 푸는 아이가 2명이라면 못 푸는 아이가 한 3명쯤 돼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시험 문제 푸는 그 한 2, 3분 동안 끊임없이 그 칠판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벽면 수행하는 선임도 아닌데 참 힘든 시간이죠. 영어 시간도 그랬던 것 같아요. 1번 읽고 해석해라. 그 뒤에 옆줄로 가자. 거의 공포가 몰려다니는 거예요. 참 질문이라는 것은
많은 아이들한테 이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자, 2019년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타일러의 내용 선정의 원리 할 때, 자,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게 아닐까? 어떻게 만족감은 있을까, 없을까? 아까 풀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는 잠재적 교육만 이제 가져와서 보면, 그래서 모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 자, 이 아이들에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의 개념을 쓰라 그래요. 2014년 문제는 개념 쓰라 하지 않고 진단하라고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 중요한 내용은 이게 돌고 돌다 보면 개념설 할 때도 있고 명칭설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개념이야 의도하지 않는 결과죠. 그러면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를 하나 제시해봐라. 모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이, 자, 그러면 이래 생각해야 되겠죠. 모둠 활동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은 뭡니까? 교사는 왜 모둠 활동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는 태도도 길러야 되겠다.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이들의 소통 능력이라든지 지식을 함께 노력을 통해서 구성해내는, 오늘날 우리가 구성주의 관점에 적합한 그런 거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의도해서 모둠 활동을 했을 텐데 이 아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사는 어떻게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예를 하나 제시해봐라. 그럼 이 문제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봐야 돼요. 직접 주인공이 되든 중고등학교 때에 친구를 떠올리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뭐 이럴 수 있겠죠. 모둠 활동이라는 것은 대충 그냥 앉아만 있어도 뭐 수업은 이루어지네? 뭐 무임승차 효과가 이 아이들한테 계속 고착화될 수도 있겠죠. 뭐 가만히 있어도 되네. 또는 모둠 활동하니까 재미없다. 뭐 재미의 이유야 이게 주제가 그 아이한테 안 맞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모둠 활동은 재미없네. 뭐 대충 있어도 되네. 뭐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위에 보면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니까 물론 밑에 있는 배점에서 묻는 거야. 개념이나 예만 쓰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이 주제를 놓고 보면 앞으로 모둠 활동을 할 때 일부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해서 교사가 뭘 고민해야 될까? 거기까지 생각해 주는 것이 수험생으로서 여러분들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4학년도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라는 주제로 나왔는데, 자,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교육 실습을 나갔던 학교는 학생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뭡니까? 목표가 아이들의 신체 활동 장려다. 그 다음에 1인 1운동 맞춤형 동아리, 바로 교육 내용 또는 뭐 활동 같은 얘기죠. 되겠고, 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 몇몇 학생은 친구들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봉사활동을 하더라. 이거는 뭐 나름대로 긍정적 어떤 결과가 되겠죠. 반면 일부 학생은 지네들끼리만 너무 친해져서 어울려 다니더라. 이건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결과죠. 자, 그러면 A 교사가 궁금해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 뭐 잠재적 교육 과정이죠, 그죠? 교육 과정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유형, 뭐 잠재적 교육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학습 목표의 설정, 내용의 구성,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할 점. 자, 시험 문제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 학교에서는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1인 1 운동을 동아리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의문이 드는 게, 자, 1인 1 운동 맞춤형 동아리가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라는 목표에만 국한돼야 되나?
이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또는 기능적인 부분의 목표는 해당 안 되나? 일단 목표가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용의 선정에서는 1인 1 맞춤형 동아리만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그룹별로 함께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반전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만일에 신체 활동의 장려라면 다양한 교육적인 경험들이 선정돼도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내용 선정의 원리에서 뭐 타일러가 얘기했던 거 그죠? 동경험 다승가의 원리.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교육학의 굉장히 개념의 학문인데 하나의 경험, 하나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도달하는 게 동경험 다승가의 원리죠. 뒤집으면 동목표 다경험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 경험을 선정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신체 활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인 1 맞춤형 운동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어떤 운동, 다양한 어떤 활동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주변적인 거고 참조로 하자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런 것도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평가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중거참조평가 오늘날 가장 강조되는 평가죠. 자, 그런데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를 하려 그러면 이 맥락에서는 문제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재는 것이 이 목표에 맞는 평가 활동이 되겠죠. 그런데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잠재적 교육 과정이 교육 평가에 주는 시사점은 그야말로 탈목표죠. 목표에 설정되어 있든 아니든 실제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를 재야 되는 것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 시사하는 목표의 시사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를 본다라면, 그러면 이제 시사점이라면 학습 목표도 이렇게 협소하게 하지 마라.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것, 기능적인 영역까지도 설정해야 되겠다. 두 번째, 내용 구성으로 가면, 그래, 딱 이 맞춤형 운동만 할 필요가 뭐 있나? 여러 가지의 신체 활동에 도움되는 활동들을 하도록 내용이 구성돼야 되겠다. 평가해 주는 시사점이라면, 그래야죠. 교육 목표에 설정된 것뿐만 아니라 결과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형성되네요. 그죠? 자, 21학년도 문제인데요.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으로 가자. 자, 그동안 교육과정 운영을 되돌아보니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한다, 실행한다. 영어의 implementation인데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교육과정을 학생들한테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운영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 교직생활 초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 그러면 국가교육과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을 쓰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실행하면 뭐겠습니까?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전국에 우리가 4,000개가 넘는 중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성취 기준 담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한테 공통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험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국가교육과정이죠. 또 비교적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행하니까. 그러면 단점이라면 딱 떠오르는 게 학교들의 이렇게 많은 학교들의 다양한 어떤 특성들, 그러면 교사 변인, 학생 변인을 놓고 볼 때 이 개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떠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단점이라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이제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보겠다. 그러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에 적합한
운영 방안, 실행 방안 두 가지를 쓰자. 자, 국가교육과정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첫 번째, 자, 재구성하자는 거죠. 그대로가 아니라 재구성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교사와 학생의 어떤 관심, 서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적합할까? 우리 교사 입장에서라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 이 아이들의 지금 능력 수준, 특별히 이 아이들이 요구하는 바들, 그걸 토대로 해서 교육 과정을 그대로가 아니라 재구성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은 조금 더 확대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조금 축소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적 경험으로 보자. 경험이란 말은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토의를 하고 어떤 것은 프로젝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뭡니까? 교육적 경험으로 실행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응용이죠. 응용입니다. 그래서 스나이드 웨이가 제안했던 이거는 충실도 관점이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칭이나 개념은 공부해야 되죠. 그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그 개념이 교사에게 학생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딱 여러분들은 그까지만 공부하면 앞으로 문제 속에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단서가 대체로 주어집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썼던 책들이요, 임용 교재들이 한 8가지, 7, 8가지 되는데요. 이건 참조로, 마무리 그냥 끝나게 밋밋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